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외투 탓에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경찰은 실탄 4발을 발사해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중국 국적으로 함께 있던 지인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포항시청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이 뿌린 정체불명의 액체를 뒤집어 쓰고 눈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면서 녹음기를 켜거나 목에 카메라를 달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은 매년 늘고 있지만 녹음이나 녹화 말곤 사전 예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해도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강남구청을 찾아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 이 말 한마디와 함께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표 한 장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강남구청에 접수된 개인 후원금 중 최고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는 걸 마다하고 구청 밖으로 나선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사라졌고 할머니의 신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는 기부금을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익명 기부를 원한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추가적인 신원 파악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거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특히 10대 이하 연령대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한 달 전 348명이던 10대 이하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이제 확진자 4명 중 1명이 10대 이하라는데요. 어린이와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인데다 전면 등교도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PCR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67명으로 전날보다 1,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 2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126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3,889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 자세히 살펴보시면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 5mm 미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mm 내외, 그 밖에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내년 1월 13일 출범을 앞두고 있죠. 특례시 오늘 그 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벌써 3번째라니 네.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 자 그러면 오늘은 고양시와 수원시 2개 중에 한 곳을 가보는 건가요? 2개 도시가 남았는데 오늘은 어떤 도시로 갈지 떠나겠습니다. 백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여기서 말하는 특례시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미래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례시. 고양과 수원, 용인과 창원 4개의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중 오늘 만나볼 도시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대도시. 그뿐만이 아니죠. 남북교류 협력을 이끄는 평화경제중심 도시로 불리는 곳인데요. 4차 산업 플랫폼으로 조성된 미래 자족도시 고양시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와 함께 특례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100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고양시와 함께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재주입니다. 가을인데 우리 시민들 코로나19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11월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영상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간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돌이켜보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고양시가 그동안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으로 많이 불려져 왔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성과라면 아마 그 자족시설에 대한 그 준비 내지는 박차 이런 걸 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영상밸리라는 것이 지난 5월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CJ 라이브시티가 10월 27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인근에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3전 시장이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40만 평의 자족시설 용지가 들어옵니다. 결국 이 100만 평에 대한 일자리 내지는 자족시설을 만든 거 이것이 가장 큰 성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교통이었습니다. 그 교통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4차 철도망 계획 속에 저희 고양시께 5개가 들어가 있고 2개가 예비 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고양시는 그야말로 사통팔달 그러고 자족시설 넘치는 그 부자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일산 테크노밸리 이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87만 제곱미터의 사업비만 8,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건 저도 참 남다른 그 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가 영상밸리, 영상 콘텐츠 미디어, 그다음에 의료바이오 사업을 해서 굴뚝 없는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창업의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의료바이오 쪽에서도 남북 그 보건의료 교육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평화의료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료바이오의 어떤 전초기도 되면서 테크노밸리 쪽에서는 또 특히 그 영상 콘텐츠 쪽으로 집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약 4,600억의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1,500억 그리고 노동 고용 인구가 약 2,700명 정도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엄청나게 큰 어떤 부가 일자리와 함께 생성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특례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드디어 내년 1월 13일 고양 특례시가 출범을 합니다. 특례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특례 없는 특례시가 바로 지금 특례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 특례시입니다. 저희는 특례시가 사실상은 좀 기형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를 해야 되는데 그 너무 많은 광역시가 생기면 이게 사실상 행정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해서 특례시를 만들었는데 특례시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특례시가 뭐 어떤 것을 뺏어오겠다 이것이 아닌데 자꾸 외부적으로 보면 내 걸 왜 뺏어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례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례시 체질에 맞는 그러한 권한과 예산을 달라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고 싶다. 그것을 하는 것이 특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례시를 하면서 지금 그 이름만 특례시지 내용이 하나도 채워져 있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지금 채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사실상 이름만 특례이지 그 권한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뿐만인 특례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시행령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서 시행령 없는 법안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고양, 창원, 수원, 용인이 함께 합쳐서 같이 연구를 해서 요구사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약 470개 정도의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전폭적으로 좀 수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거 외에 고양시만 특별하게 또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재교육원입니다. 사실은 광역시나 그 광역도는 다 인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재교육원이 있어야 사실상 그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 평생교육기관으로 쓰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인재교육원 설립에 대한 권한을 좀 주셔서 그것이 평생교육 기능도 갖고 상시 공무원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장소로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인재교육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좀 더 수준을 향상시켜서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시민들도 들어와서 같이 배우는 거죠. 시민과 함께 평생교육을 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자기 직무뿐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 필요한 공모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냥 공무원 영역에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평생교육기관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것만은 꼭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 지난 3년 키워드가 환경, 도시,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 고양 도시 포럼을 전개하면서 세계 석학들과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으로서 남은 임기, 고양시의 환경,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평생교육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더 확대시키고 완성시켜서 고양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꾸는 설계를 완성하겠다.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 자족 도시.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양 시민 여러분, 이제 고양시는 자족시설이 풍부한 도시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K 콘텐츠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고양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모든 젊은 창업자 여러분, 고양시를 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연 환경과 교육, 콘텐츠와 경제 발전, 이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특례시가 펼쳐집니다. 고양 특례시가 출범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고양 특례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목요일에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분들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기능 한국인. 평생 우리가 살면서 네. 뭔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기술이 한 가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그걸 꿈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기능 한국인들의 다양한 사연과 또 성공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을 만나본다고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자, 만나보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한계를 모르는 열정을 품은 능력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바로 기능 한국인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다고요? 한 1년 한 2개월 정도까지는 월급이 물려서 살았죠. 제 같은 경우에는 1년 가까이 물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도 데 있고요. 지금도 회사 자랑을 많이 합니다. 네? 월급을 제때 못 주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술도 내고 싶었고 이 정도면 정말 특별한 거 맞죠? 아니 대체 이 남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람을 사는 기술이랍니다. 한때
한때는 직원들 월급도 챙기기 힘들었지만 이젠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욱재 씨가 평생을 바친 이 회사는 위기를 잘 넘기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고요? 이 모니터 화면에 힌트가 있습니다. 설계도인데요. 직원들 대부분이 이런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거 어디 가는 거고? 이거 우정동 4차, 5차, 6차인데요. 우정동? 울산 거네? 네. 아래쪽엔 오피스텔이고 위에 이제 8층부터 이제 뭐 40층까지가 공동주택이 됐는데 이제 뭐 재산권 다 분리하려면 PS도 다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PS 계획자인데 이럴 데가 없네요. 면적이 안 나오면은 깊이를 갖다 작게 하고 그렇죠. 네. 옆으로 쭉 패가지고 네. 그냥 전면에 앞에 문을 열면은 바로 판넬이 보게. 그렇죠. PS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건물에 들어갈 전기와 소방 설비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나누는 거죠. 전기와 통신, 소방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욱재 씨의 회사.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그중엔 지역 명소로 꼽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욱재 씨의 손을 거친 건물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을 정도죠. 이젠 여유가 좀 생겼지만 사실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힘든 고비도 많았습니다. 회사가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참 아찔한 기억입니다. 옛날 월급도 오랫동안 못 주고 했는데 그때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어? 한 1년 정도가 월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힘겨웠지만 그렇게 졸라매고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고마워 하여튼. 힘든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나한테는 기회였지. 네. 그로 인해서 많은 마인드도 변화가 됐고 내 자신이 행동도 변화가 됐고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사람들. 욱재 씨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텨준 겁니다. 모든 원자료가 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치. 지금 이 선제적인 공부도 필요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서로 미리 공부를 해서 대처를 할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 추세가 거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위기를 넘기고 난 뒤 욱재 씨에 대한 임원들의 믿음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랜 동료들과 회의를 마치고 외출에 나서는 욱재 씨. 그가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창원인데요. 아니, 업무 시간에 굳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바로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높이가 바닥 높이는 요 정도 될 것 나중에. 그렇지, 요 높이겠지, 요 높이, 요 높이. 그 정도 되니까. 욱재 씨의 이런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일거리도 끊이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이 현장도 특별한 곳인데요. 새로 들어설 항구를 짓는 현장입니다. 전기 공사에만 500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기관 사업이니까 정말 큰 공사죠. 근데 이게 어떻게 했노? 지금 이거는 우리 그 연결 커넥터 부위 아니에요? 이게 방수구예요. 이 방수구인데 여기에 배관이 나중에 딱 저기 안 되지, 밀폐가 안 되면 실링을 안 하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전기 설계. 그만큼 경험과 기술이 중요한 일이라 그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욱재 씨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볼 정도죠.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욱재 씨. 그때 배운 기술로 자연스럽게 전기 공사를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 공사보다 훨씬 재밌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설비 설계였죠. 한 10년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산에서 최고가 되면은 잘 살 수 있느냐?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지.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한 욱재 씨. 그날 이후 설비 설계에 관한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고 익혔습니다. 기술이 쌓일수록 능력을 인정받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게 된 욱재 씨. 서서히 기반을 잡아갈 즈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회사에 일을 맡긴 업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10억 원이 넘게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상황은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이었고 그래서 내가 한 표현은 그렇게 했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찾아가도 좋다. 너한테 월급을 매달 줄 자신이 없다고 월급이 한 석 달 밀렸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모두 회사를 떠날 것 같았는데 자리를 지켜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축했던 돈 한 2, 3년에 거쳐서 하나하나 좀 깨가면서 이제 믿고 밀어주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잘 견뎠죠. 자기는 못 가져가더라도 직원들부터 먼저 하려는 그런 노력과 이런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측면에서 같이 좀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을 못 받고 미래마저 불확실한 상황에도 남은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원천은 뭐라 해도 사람이었죠. 선배든 후배든 내 직원이든 주위의 사람이든 모든 건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용기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재산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긴 시간 빚에 허덕인 욱재 씨.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욱재 씨의 목표는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기술 개발에 매달려온 거죠. 그의 고민과 노력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동안 출원한 특허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비법 같은 건 저는 뭐 비법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뛰어난 기술자, 다른 기능인들에 비해서 뛰어난 이런 부분도 없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진솔함, 힘든 경우가 생겼을 때 흔들리는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였다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걸 보였다면 직원들이 힘든 상황에 정말 믿고 따라와 주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가는데 누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 덕분에 인생 최대 위기를 극복한 욱재 씨. 그에게 돈보다 귀한 인연이 끊이지 않는 이유. 그건 사람을 대하는 그의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의 주제는요. 주 4일제와 음식점 총량제, 현실 가능성은입니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 정말 가능할까요? 주 4일제와 음식점 총량제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주 4일제 어쩌다 나온 얘기예요? 제가 첫 직장을 가졌던 게 1997년, 98년 이때였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반공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회사를 나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이 토요일 날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네. 주 5일제가 정착된 것도 2000년대 거의 중반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되게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그전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죠. 근데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혹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논란의 시작은 뭐 논란이라기보다 이슈를 먼저 던진 것은요. 지난달 27일 지난달이었었죠. 심상정 의원이 먼저 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서 주 4일째 공약을 걸었고요. 이후에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대선 후보가 인간다운 삶,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째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고 장기적인 과제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운을 떼면서 굉장히 주 4일째가 뜨거워졌죠. 이후에는 당장 공약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은 어쨌거나 이 주 4일째 굉장히 좀 우리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 4일째가 되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월, 화, 수, 목. 그러면 내일부터 쭉 3일 쉬게 되는 거예요. 토토가 되는 거죠. 맞아요.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타타타. 보통 오늘 같은 목요일이면 진짜 일주일 길다. 가기 싫다,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주 4일 제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되냐? 직장인들에게 어느 요일 가장 쉬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요일에 가장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중에 저는 그 딱 4일째 실시되면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나는 거예요? 당연히 월, 화, 수, 목 한 다음에 쭉 쉬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 제 말은 중간에 언제 하루 쉬고 싶느냐 그러면 요거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죠? 좀 쉬겠죠. 저도 수요일. 수요일 빙고 수요일 그 가운데 끼기 때문에 수요일이 가장 쉬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반응은 어땠어요? 자, 지난 8월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에 8명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원인, 생각하는 그 이유를 봤더니 1위가 휴식 보장과 워라밸 문화 정착되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어때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하게 많죠. 이게 많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 사이즈에 비해서도 많은 것이요.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역 1조 달러. 이제 영국도 제쳤습니다. 8위까지 올라갔는데 그에 비해서 노동은 정말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이 1,900시간이 넘어서요. 가장 많이 일한다고 하는 멕시코, 또 이런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보다 다 바로 밑에 3위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 노동이 연 한 1,600대, 1,600시간인데 그에 비해서도 거의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일을 너무 많이 강도 높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해외는 물론이고요. 이미 국내 기업 중에서도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현재까지 알려진 주 4일제 나라들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주 30시간 안팎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있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요. 인터넷 은행인 T사에서 이번 달부터 주 4, 5일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직원들은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고 하는데 또 C게임 회사도요. 매월 마지막 주를 놀금, 그러니까 노는 금요일로 시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월 2회로 늘렸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 기업도 있어요. 전 직원이 2019년부터 주 4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대기업 중에서도 S그룹이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주 4일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네요, 이미. 그러면 주 4일제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은 그럼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해외 사례부터 말씀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는 지난 2019년 여름 한 달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시간은 전년 대비 25%가량 줄었어요. 그런데 1인당 매출 기준 노동 생산성이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과 종이 인쇄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그 이 교육 기업의 경우에도요. 주 4일제 시행 이후에 매년 20%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는 건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주 4일이 말이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주 5일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뜨거운 논란이었었고요. 이렇게 놀아도 되냐 막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 이게 2000년대 초반 2002 월드컵 때까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신문의 광고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실제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는 건데 2002년입니다. 저 때가. 그래서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무너진다, 잃는다라고 제목부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개의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한국 경제 무너진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으나
자, 지금 보십시오. 주 5일제는 이제 무사히 안착된 네.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때가 이제 우리가 산업발전 고도 성장기 때는 맞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을 했을 때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놀아도 되나라는 정철증 전문가의 얘기가 당시에 그랬죠. 그때는 딱 네. 들어먹었어요. 근데 주 5일제 도입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현실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한국경제위상까지 됐는데요. 통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당시 자료들을 2017년 자료를 보면 이후에 거의 4년 넘게 경제성장률 4%를 유지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거의 3%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이제 오히려 1.5% 증가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 5일제, 주 4일제 하는 거는 시간을 줄이되 네. 생산성을 끌어올리자, 네.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주 4일제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언급 설문조사에서 10명 중에 2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자, 주 4일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임금 삭감이에요. 임금 삭감될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는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가 휴일이 많아서 업무 감각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요 앞에 이제 언급을 한 기업들을 보면 네. 기업 덩치도 좀 크고 네. 그리고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근무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되어 있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요. 이 주 4일제가 뭐 기업의 사이즈라든가 업종 그리고 또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서 양극화가 난다는 겁니다. 가령 뮤지션 같은 경우에 뭐 일합니까? 한 순간적으로 딱 떠올랐을 때 일하는 걸로 그냥 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만 이뿐만이 이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중소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간이 중요한 예. 그런 업태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힘든데 결과적으로 주 4일제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느냐? 공공부분들, 그렇죠.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 그렇죠. 또 노조가 강한 기업들은 혜택을 보지만 반면에 노조 뭐 조직률이 낮고요. 시급제, 1급제로 네. 몸노동을 하는 이런 업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이 줄어드는, 자연스럽게 일을 안 네. 했으니까 일감이 그쵸.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악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함께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노동 시간의 격차가 생기면서 총소득에서도 뭔가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동 양극화 문제는 이 주 52시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굉장히 뜨거워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탄력 근무제 뭐 이런 걸로 어쨌든 아직까지도 주 52시간 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좀 생각해 보면 주 4일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주 4일제가 돼서 이제 쉬게 되면 정부 네. 지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부분들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주 4일제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비정규직 일자리 부분들 또 이렇게 뭐 일감이 줄어들게 돼서 생활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을 또 어떻게 보상해주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또 포스트 코로나고 결과적으로 AI라든가 이런 디지털이 오게 되니까 또 효율성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조합을 잘 해서 이 주 4일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주 5일을 일했을까. 이렇게, 네, 이런 생각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음식점 총량제 이거 얘기 한번 네. 해볼까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요, 지난달 27일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모아놓고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이러면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이러면서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음식점 총량제 일단 네. 개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정부가 전체 어떤 지역의 음식점 개수의 총량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나 개업할 수가 없죠. 개업은 언제 하느냐?
폐업이 나왔을 때 네. 이제 그만큼에 대한 개업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나오고 있고 또 새롭게 개업할 때는 국가의 허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게 이 총량제인데 딱 들어도 알겠지만은 창업의 자유, 또 나아가서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네. 굉장히 상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지어 제도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다양한 논란과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음식점 총량제가 언급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참 많다, 너무 많다. 많죠. 네, 그만큼 포화 상태라는 거잖아요. 자,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 종사자 수가 55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24.6%인데 OECD 국가 중에 6위.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를 보면요. 보세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근데 네. 선진국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음식점 숫자가 외국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일본의 2배, 또 미국의 7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엄청납니다. 예. 이 음식점이라는 게 또 음식점 창업이라는 게 결국 나눠 먹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집이라든가 네. 막 이런 노하우 빼고는 거의 어떤 한 상권에서 나눠 먹게 되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식당이 있는데 또 음식점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 식당 또 들어오는 후 식당 모두가 다 일정 부분에 이제 손실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음식점 총량제의 가장 큰 장점, 일단 기존 자영업자는 지킬 수가 있다. 네. 보호의 측면도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점, 폐점을 관리할 수가 있고 나중에 저렇게 전체 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질적인 향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더 즐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 상당히 느낌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함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권리금 같은 게 확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 네. 근데 현재 지금 저 허가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제법 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죠. 예. 예. 또 택시 면허의 경우에는 또 교통 안전과 또 무분별한 그런 개업을 막기 위해서 택시 면허를 제한하고 있죠. 근데 또 2018년에는요, 편의점 과밀 해소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일정 거리 내에 편의점이 있으면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그런 편의점 거리 제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혈 경쟁 해소냐, 재산권 침해냐, 사실 그 편의점 네. 거리 제한만 봐도 장단점은 명확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분명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음식점 총량제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반대가 단점입니다. 가령 이제 기존의 상권 보호, 또 기존 자영업자 보호된다면은 새로 개업하려는 분들은 힘들어지죠. 네. 그분들의 권리 침해가 함께 네. 나오게 되는 그쵸.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 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은퇴한 분들 또 이제 새롭게 뛰어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막혀버리니까 네. 여기에 대한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질적 향상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고 컨트롤이 되니까 뭐 음식점도 좋아진다. 또 반대 측면은 뭐냐? 소비자의 선택권이 규제될 수가 그렇죠. 있죠. 왜냐? 잠정적으로 더 정말 좋은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다는 그 양면성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네. 독점 우려 같은 걱정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독점 폐해들도 있겠고요. 네. 권리금 같은 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기업체의 네. 독점 우려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음식점 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외식업계는 어떤 반응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외식업계에서는 음식점 총량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업계 진입 장벽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창업 비용은 억소리 나게 들어가는데 몇 년 후에 싹 다 폐업하는 그런 현실이 무한 반복되는 이 지금의 사태를 좀 깊게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음식점 총량제 즉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를 언급하게 만든 문제의식은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외식 산업의 개점 또 폐업 이런 네.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통계를 좀 보면은요. 네. 10곳이 개업을 하면 8곳이 폐업을 그래요? 1년 내에 거의 40%가 아유, 꽤 되네. 앞서도 뭐 통계들 봤지만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과할 정도로 많은 것도 역시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런데 과연 이 음식점 총량제가 거기에 대한 해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청년들, 은퇴자들이
이렇게 음식점으로 갈 네. 수밖에 없느냐, 창업밖에 갈 수가 없느냐. 현재 노동시장이 또 우리가 굉장히 닫혀 있거든요. 네. 취업 자체가 힘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왜 이 자영업만 건드리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 노동시장 쪽,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함께 건드려서 전반적인 노동의 유연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근본적인 물음도 함께 네.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참 문 닫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과도한 경쟁은 좀 피하는 등 분명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주 4일째 하고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또 네. 하나 더 해보죠. 일산대교 무료화 이건데요. 이거 왜냐하면 어제 그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네. 한강다리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강다리. 몇 개지? 몇 개요? 28개. 28 개가 네, 28개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 통행을 실시했던 다리가 일산대교였어요. 네. 근데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죠. 자,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1.84km의 한강 남단 다리입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일산에서 김포까지 이동하는데 소요 시간이 한 20여 분 이상 단축되기 때문에 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1,200원, 고속도로 통행료의 약 6배가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수많은 경기도민이 출퇴근하는 다리인데 저게 왜 이렇게 비쌌죠? 일산대교 비쌌죠. 네. 정말 부담도 네. 크고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건설이 언제였었느냐? IMF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방재정, 공공재정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으로 다 가서 예. 민간 돈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큼의 대가를 주게 되는 이제 당시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게 됐었고요. 그래서 2008년 개통 이후에 일산대교의 이런 비싼 통행료는 늘 언급이 됐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 뭐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매일 이건 출퇴근하는 매일 분들 있잖아요. 다니려면 액수가 꽤 되겠네요.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자, 일산대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차는 1,200원이고요. 중형차 1,800원, 대형차 2,400원. 요거를 매일 왕복한다 그러면 최소는 2,400원이고 최대는 4,800원. 이거를 직장인이 매일 한 20일 한 달간 간다 생각해 보면 1년 따지면 57만 원대예요. 최소가. 꽤 되네요. 최대는 네. 115만 원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타도로와 비교하면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시장, 뭐 시의원까지 계속 꾸준히 통행료 조정을 해왔던 거죠. 예. 네. 올해 초에 일산대교 그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네네. 그다음에 결국 경기도가 이제 지난달 25일에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공익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일종의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어떤 행정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다양한 민자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공의 이유 또 공공의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었던 관리, 운영권 같은 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였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난달 26일에 공익처분 통지서를 해당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막 뺏는 건 아니고요. 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되 네. 사업자 지정을 앞으로 취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가겠다라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었었고요. 실질적으로 공익처분 신청된 이후에 지난달 27일 낮 12시 이후부터 통행료는 현재 무료로 네.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일산대교를 무료화를 했으면 그 비용 부담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든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아까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네. 이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은 약 한 2천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절반 1,000억 정도는 경기도가 일단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 나머지 1,000억을 이쪽 그 라인에 있는 지자체들, 김포, 고양, 파주시가 아마 통행량 분석에 따라서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김포시가 한 재정이 5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자체의 재정은 누구 돈입니까? 결국 또 시민들이 는 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무료는 좋은데 이것들이 전체 시민의 또 세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또 일각에서는 선심성 정책 아니냐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법원이 네.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죠.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 통행료 처분에 반발해서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낸 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어제 받아들였습니다. 자, 재판부는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그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그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서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서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처분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사업자 지위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경기도가 또 공익처분을 냈어요. 네. 이번에는 사업자 지위는 유지를 하되 네. 통행료 징수는 안 된다. 통행료 징수 금지 이 공익처분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법원이 판단해야 돼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은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법원이 경기도가 낸 두 번째 공익처분도 또 어떻게 할까? 또 지금 민간 운영사가 가처분 신청을 또 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에 따라서 일산대교의 이 무료 통행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이게 요즘에 워낙에 의견이 분분한 몇 가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알고 가자 이런 네.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시 미궁에 빠진 제주판 살인의 추억입니다.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 사건. 경찰이 장기 미제 전담팀까지 꾸려 당시 택시기사였던 남성을 구속했죠. 그러나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일컬어졌죠.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얼마 전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우선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에 제 선배가 제주도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저도 제주도를 꽤나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제주도 전체를 좀 들썩였던 네. 그런 어떤 범죄입니다. 2009년 2월 8일, 2월 달이니까 굉장히 쌀쌀한 날씨였죠. 쌀쌀한 날씨에 제주도에 있는 농업용 배수로 근처에서 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이 되는데요. 네. 그 변사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의는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뭐 탐정하듯이 한번 같이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하나씩 이렇게 머릿속에 좀 곱씹으면서 들어보시면 이 전체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외투만 입고 있었던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이 여성이 누군지를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여성은 2월 1일 날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그 방금 말씀 주신 제주도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럼 그날 피해자 이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뭐 당연히 27세 여성이니까 친구들도 많을 거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는 참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한 새벽 2시 45분까지 삼겹살을 이제 구워 먹습니다. 구워 먹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잠시 만나러 가는가 봐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한 10분 만에 이제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요 말다툼도 하나 기억하시고, 말다툼이 있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콜택시에 전화하기 위해서 몇 시쯤 전화하는가 하면 그로부터 한 10분 후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콜택시 측에서 택시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좀 다급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 2시 45분 남자친구한테 갔는데 말다툼을 하고 한 10분 후에 나왔는데 그러면 2시 55분쯤에 택시가 있냐고 전화하니까 콜택시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여성이 114 전화를 딱 하는데 그까지 나와요. 근데 전화 딱 받자마자 딱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네네네. 발견이 된 거예요? 네네. 전화 걸면서 바로 뭔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14 딱 전화하자마자 끊어주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집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걱정이 그쵸. 많겠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실종 신고가 됐으니까 이제 휴대폰 기지국 검사를 네. 했는데 사실 그 2월 1일 날 새벽 4시 4분경에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휴대폰이 이제 종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끊겨 있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8일 날 아까 농수로 주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초등학교 기준으로 북서쪽에 소지품이 있고 북동쪽에서 이게 그 시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의가 이제 좀 이렇게 벗겨진 상태. 하나의 소지품은 북서쪽에 있고 그다음 사체는 북동쪽에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없고 이 피해 여성이 뭐 반항을 했던 흔적도 없고 이 피해 여성의 사망의 원인은 목졸림으로 사망을 했고 소지품은 왼쪽 오른쪽으로 한 그 반경으로 한 20km가 이렇게 넓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 그 용의자가 수사의 혼선, 이건 100% 제가 봤을 때 수사의 혼선이거든요. 수사의 혼선을 빚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주변의 CCTV까지 다 살펴봤는데 사실 2009년 당시에는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CCTV가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서 사실 이 사건이 순간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앵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만약 수사관이면 누구부터 조사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했다니까.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남자친구가 첫 번째 딱 이렇게 용의자로 딱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마지막 만난 사람이 가장 큰 용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헤어졌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헤어졌다. 그럼 여자친구가 나가면 바라다 줬어야 된다. 바라다 주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남자 친구만이 특별한 동기가 보이니까 남자친구를 첫 번째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수사를 하는데 남자친구에게는 전혀 용의점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다른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까 114 하자마자 땅 끊겼다. 이건 어떤 걸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콜택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콜택시 회사의 전화, 지금이야 워낙 뭐 잘 돼가 있지만 콜택시가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를 알려고 112.114를 전화를 했는데 딱 전화가 끊기자마자 끊겼다는 거는 택시가 이렇게 쓱 지나갔다. 그걸 잡았다. 딱 그럴 수 있겠네요. 콜택시 이런 데 택시 빵 지나가면 다 끊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택시를 탔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 남자친구가 용의자가 아니면 분명히 이 여성은 택시를 탔을 것이다 라는 점이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그 택시를 탔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다시 택시 운전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날 실제로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있었고 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참 지난한 수사인데 이게 워낙 제주도에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택시 운전사가 한 5천여 명 됐대요. 제주도 전체 택시 운전자. 전수조사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막 전수조사해서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뭐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여성이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추정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추정 경로에 지나가는 택시를 다 찾아보니까 10명 정도가 추려집니다. 그 10명 중에 이제 한 명을 특정하게 되고 그 한 명의 특징이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 분이 이제 그 사람이 어차피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대법원에서 범인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할게요. 그분이 이제 용의자로 딱 특징이 돼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택시 기사가 어떤 점을 수상했으니까 그렇겠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사람이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 그 당시에 2시 45분에서 아까 4시 4분이었잖아요. 끊어지기 전에 분명히 그 동선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나요? 이러니까 첫 번째, 저 손님 안 태웠어요. 이러다가 약간 말을 또 바꿔요. 남자 손님을 태운 것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경험칙으로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일관된 진술이 아니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아까 피해 여성이 그 실종되는 날이 2월 1일 새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의 휴대폰을 좀 찾아보니까
1월 31일부터 그 사고가 나는 2월 1일까지의 통화 기록 일부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정말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걸 하잖아요.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하시려나? 거짓말 탐지기가 거의 99.99% 확실하다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법정에서는 직접 증거로는 사용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 또 거짓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 없죠. 그다음에 근처에서 분명히 그 통화 내역이 삭제되죠.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되었다, 거짓말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경찰은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벗고 또 풀려나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 1일 날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2월 1일 날 같으면 분명히 마지막 최종 동선은 새벽 2시 45분에서 55분 남자친구와 헤어진 그 시점부터 4시 4분 사이에 어디선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 알리바이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자는 사망했을 때 진술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반면으로 그 피해자의 그 부검을 통해서 피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부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부검이 제도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 영화 CSI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빵 살인사건 나오면 누가 먼저 가죠? 경찰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부검이가 먼저 쫙 가서 그 현장 보전 쫙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관이 들어오면 도리지 마세요. 왜 신발에 뭐 이렇게 고무 이렇게 비닐 안 끼고 들어오세요? 장갑 끼세요. 뭐 이렇게 머리 두근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이제 사후에 하게 되는데 부검을 했을 때 한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2월 8일 날 발견된 사체의 부패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2월 8일 날 굉장히 쌀쌀할 때잖아요. 근데 바깥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9도 정도 됐대요. 그런데 그 2월 8일 날 발견된 그 사체의 몸 안의 온도는 13도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몸 체온이 13도? 이건 뭐야? 그리고 부패가 전혀 안 됐잖아. 그럼 2월 1일 날 사망한 게 맞아? 라고 해서 부검이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2월 8일 전 하루, 즉 2월 7일 정도에 이 피해자는 사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봤을 때 2월 1일 새벽 2시 55분부터 4시 4분 사이가 아니라 사망 시각이. 사망 시각이 일주일 뒤로 확 밀리니까 그 택시를 운전했던 그분은 이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고 2월 7일, 8일 날 알리바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은 사실상 동선이 완벽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용의자로 선정된, 지목된 그 택시 기사분은 이제 이 용의선상에 빠지게 돼서 이때부터 3년 동안 이 수사본부가 만들어서 조사했는데 결국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부르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9년 만에 또 반전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당시 뭐 공소시효 때문에 꽤나 이렇게 공청회도 많이 나갔었는데 태완이라고 아시죠? 황산 때문에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한 40일 동안 진짜 사투를 하다가 사망하는 아이의 사망사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과연 우리가 살인사건에 공소시효라는 걸 부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공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완이는 99년 5월에 사고가 났는데 그로부터 한 14년 정도? 6년 정도 흘러가지고 2015년 7월 24일 날 법이 하나 통과되는데 살인죄에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태완이가 사실 이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되는 사건으로 갔으면 태완이 사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름은 태완이법, 즉 공소시효 폐지법이 태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24일 날 국회 통과하고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2015년 7월 31일 그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15년이란 그 당시 15년이었거든요. 15년이 완성되면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됐으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이었잖아요. 그럼 2009년에서 15년도 하면 2024년. 예. 분명히 그 법이 통과된 2015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7월 30일 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요 법을 다시 적용해서 이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 옛날에는 장기미제, 저희들이 영구 장기미제 사건이라서 범인은 발견되지 않고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더 이상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건. 이게 영구 장기미제인데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장기미제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사건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뭐 이것도 그 국민 여러분 많이 지금은 이제 다 끝났는데 옛날 한참 미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을 때 CSI 1편에 보면 라스베이거스 그 편에 보면 동물을 가지고 사람의 사망 시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되는데 사실 사람을 직접 실험의 대상으로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주에는 사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저는 그건 인간의 존엄에 좀 반한다. 사체도 분명히 존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중에서 동물이 죽은 그 사체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 중에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게 돼지예요. 그래서 사실 돼지 장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체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실험을 많이 하듯이 그래서 돼지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람이 어느 정도의 환경에 노출되느냐를 이제 경찰과 법의학자들이 다시 한번 실험을 하는데 아까 제가 2월 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월 8일인데 그와 유사한 1월부터 3일 그 어떤 유사한 대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돼지에게 똑같은 털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4번을 실험하는데 이게 반전이 빵 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있어요? 그 돼지의 체온이 안 떨어져요. 그냥 외부 온도가 굉장히 이렇게 차더라도 이게 보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제가 아까 배수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배수로 같으면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이렇게 콘크리트 그렇죠, 벽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지 콘크리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추울 때 벽 같은 데를 딱 기대만 있어도 버스 탈 때를 조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 덜 춥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지나가지 않고 온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 그리고 털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2월 8일 날 발견된 사체가 2월 7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치과 모녀 살해 사건하고 비슷한데 법의학자의 판단이 완전히 바뀌어서 2월 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피해 여성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기사의 알리바이도 다 깨진 거네요. 그렇지. 2월 8일 날은 분명히 그 알리바이가 입증됐지만 우리가 지금 조사를 했잖아요.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는 이 알리바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의 일관성도 그다음에 그 통화 기록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짓말 탐지기의 기록도 이런 게 다 이상하니까 다시 이 그 용의자로 지목받았던 분을 경찰이 다시 한번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미세 섬유가 뭐 추가로 발견이 됐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공소시효를 가장 폐지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는 것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가 2021년의 과학기술과 2031년의 과학기술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다르겠죠. 제가 사건 중에 경험했던 사건이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벽에 아침에 죄송한데 피가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90년도 중반이었는데 뿌려진 비산된 피로는 혈액형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요만한 어떤 그 혈액의 흔적만 있어도 이걸 유전자 정폭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혈액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DNA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모 씨라고 해서 아이 이렇게 바꿔치기 했던 그 상황에서 DNA가 같아서 사실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 게 성모 씨 아이가 맞다. DNA는 99.99%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자연과학 법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라고 말 못하는 거지 99.9999%라는 거는 이 사람이 맞는데 DNA 같은 걸 발견하게 되어서 결국 여기에서 좀 더 강한 어떤 증거 법칙을 확인하게 되는데 증거 법칙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실오로라기가 그 사람의 어깨 피해자의 어깨, 그다음 피해자의 무릎, 그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옷 등지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용의자라고 지목했던 그 사람의 옷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년에는 사실상 그 사건이 발생했는 2008년에는 알 수 없었는데 그로부터 태완이법이 만들어지고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들여다보니까 네. 그런 섬유가 발견되고 그 섬유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용의자가 입고 있었던 섬유가 피해자의 옷과 몸에 유사한 성분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과 만난 건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건이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알리바이, 진술 뭐 이런 걸로 갔는데 이제 물증이 나오니까 네. 더더욱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제 경찰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택시 기사를 긴급 체포하게 그렇죠.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이 섬유가 이제 발견되게 되고 이 발견되는 섬유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범인으로 특정되고 검찰과 경찰은 이 사람을 범인으로 1심에 이제 기소를 하고 1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택시 기사는 제주도를 떠나서 네네. 경북 영주에 살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사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또 의구심을 나타내던데 원래 제주도에 있다가 사실 그런 수사를 받게 되면 살기 싫을 거잖아요. 네. 정말 자기가 범인이 동네를 아니면 떠나죠.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경기도와 그다음에 강릉 등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경북 영주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여기서 생활 반경이 조금 생활 패턴이 좀 어색하기는 해요. 어떤 건가 하면 언거 생활을 하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도 동거인의 휴대전화를 다 활용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계속 그런 어떤 트라우마 속에 휩싸여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범죄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되었었는 거죠. 네. 그런데 2018년 체포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좀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됐다고요. 정말 범인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장애인 앵커 네. 범인입니다. 제가 잡아갈게요. 이러면 앵커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네. 끝까지만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체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반항하다 순순히 그 체포에 응했다라는 말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토를 조금 판단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보육고사 살인 사건 그 시점에 용의자로 지목되는 시점에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색했다라는 점이 나와서 이제 경찰은 더더욱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 그다음에 물적 증거와 이런 어떤 외부적 정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심, 2심, 3심 다 이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합니다.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직접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게 초동 수사가 정말 잘 됐어야 되는데 만약에 섬유는 유사성만 있었어요. 직접성은 없고.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만났다고 할지라도 만난 거는 확인되는 거지 죽였다는 게 확인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택시를 피해자가 탔다. 그 다음에 탔는 그 택시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럼 적어도 이 피해자의 그 사망의 혈흔이 뭐 혈흔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언의 모습들이 이 남성의 DNA 정도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간접 증거만 존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간접 증거로는 피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사실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간접 증거도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었다면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형사 판결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정말 이분이 범인이 맞다라는 확정은 법원이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 피해 여성 지금도 공소시효 완성 안 됐거든요. 진범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황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걸 물고 늘어져서 누군가가 계속 수사를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된 다음에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을 다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더블 제플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무죄 판결이 났는 사람을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의 아무리 중요한 증거가 나오고 혹시나 이분이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적인 접근은 할 수 없다는 완전히 끝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많이 오진 않는다. 네, 양이 많진 네. 않아요. 빗방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 나가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